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 공유준의 정세 분석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은 유승민을 왜 질투하는가, 이런 타이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첨예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첨예한 주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축구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메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견인한 말이 사실은 그 저희 80년대 이른바 저희 똥팔로 세대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견인한다는 말인데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가 화려하게 대관식을 하는 것과 그게 빛을 하면 그림자가 있었죠. 호날두가 정말 이제 쓸쓸하게 퇴장했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호날두는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여튼 이게 포르투갈이 이제 그 탈락을 하면서 이제 호날두가 쓸쓸하게 퇴장했는데, 네. 이제 세계 축구가 이제 한때 메날도 시대로 분류됐습니다. 메날도. 메시와 호날두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이렇게 양강체들을 형성했던 시대인데, 네. 지금의 이제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봤을 때는 양당 체제예요. 양강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윤유의 양강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 양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 분이 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탈락했냐? 우리 안철두.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게 국민의힘이 삼각 체제, 한마디로 이제 트로이카 체제가 돼야 맞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의 삼강 체제가 트로이카 체제가 돼야 맞는 데인데, 안철수가 중도에 탈락하면서 우리 철수 형 철두가 됐어. 안철두가 우째 이런 일이. 철두는 뭐예요? 안철수, 호날두, 안철두. 철두. 그래서 안철두가 됐어요. 아이, 정말 가슴이 짠해,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뭐 호날두가 쓸쓸하게 탈락하는 것과 네. 거의 비슷하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안철두가 되면서 트로이카 체제에서 탈락했습니다. 삼두정치 체제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양강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집권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전체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 체제라고 합니다만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시야를 좁혀서 집권 여당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양강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네. 축구로 치면은 이제 메시 팀과 호날두 팀이 경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아무리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해도 그래도 양쪽에 골대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과 유승민이 치르는 축구 시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윤석열 편인데, 그런 조선일보조차 오죽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를 평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했으면은 그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네, 조선일보 맞아, 사설에서. 왜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은 골대를 옮기려고 하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는 골대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골대를 아예 없앴어. 에? 골대가 없어. 골대 없는 축구가 어디 있어요? 하늘 축구 있잖아요. 우리의 저기 뭐 윤석열 축구. 한마디로 나는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 골대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유승민 팀은 공격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윤석열 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윤석열 팀은 아예 그냥 골대를 없애버렸어. 골대를 옮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골대를 치워버렸어. 골대가 없어. 그 정도로 이제 불공정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과 축구 시합을 하면서 자기 편 골대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까지 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불사하고 있냐 했을 때 전 그 감정의 원초가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보면은 딱 하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유승민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열등감, 지독한 열등감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 이사님 그 예전에 그때 뭐 이사님 아예 젊으셨을 때니까 물론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은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압니다. 나시죠? 거기 뭐 이쯤에 등장인물이 모차르트, 볼프강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살르에리 이름도 헷갈린다. 살리에리가 아니고. 살리에리인가 살리에리인데 그 문제는 그 결국 그 영화의 주제의식이 이거 아닙니까? 모차르트에 대한 살르에리의 열등감이 결국은 물론 그 실제로 독사를 시키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난 그 사람 불쌍하더라고. 그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모차르트에게 재능이 딸리니까 결국 모차르트를 독사를 하는 것까지 가는 단계에 이르잖아요. 근데 나 오래되고 기억 안 나. 그런데 나 영화 보면 다 잊어먹어.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유승민에 대한 윤석열의 열등감은 모차르트에 대한 살리에리의 열등감을 연상을 시켜요. 거의 뭐 콤플렉스야, 거의 콤플렉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보도를 안 하더라고. 아니면 캐치를 못 하고. 그러나 공희준의 정세 분석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인사이트를 캐치를 했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유승민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구의 원인은 경쟁 심리가 아니에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열등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열등감이 있는데? 저기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엄밀히 보면 서자가 아니잖아요. 서자가. 누가 서자가 아니라고? 김정은이 참 김정은이 참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닌데 이를테면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가를 여러 번 갔습니다. 물론 그 왕이니까 거기 왕이니까 여러 번 갈 수 있죠. 거기 왕이니까 왕인데 근데 결국 이제 장자 한마디로 보면은 대군에게 그것도 이제 원래 왕세자에게 대군에게 보위를 물려주지 않고 군에게 물려줬어요. 군. 보통 대군과 군의 차이를 아시죠? 대군과 군의 차이. 보통 그 중전의 소생을 대군이라고 하고 중전 이외에 이를테면 뭐 귀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난 후궁들이 난 자식을 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광해군은 임금이었어도 광해군인 거고 광해군에게 죽은 영창대군은 임금이 못 들어 대군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봤을 때 북한도 이제 김정남 대군이에요. 정남 대군이잖아요. 원래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본처 원래 큰 부인의 장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남이고 정남 대군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남 대군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정운군이 됐어요. 정운군. 정운군이 됐는데 문제는 김정은이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배다른 형제 그것도 이제 정실소생 중전소생인 김정남에게 끊임없는 어떤 경계심을 가졌어요. 콤플렉스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발생한 게 저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김정남 독사 사건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갑자기 뭐 여자 2명이 오더니 승부치가 3명 팍 갔어.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범행에 가담했던 베트남 아가씨인가? 아무튼 동남아시아 아가씨 2명은 그냥 이게 뭐 그게 종의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주는 무슨 일종의 물질을 턱에 묻은 그 김정남 얼굴에 이렇게 싹 바랐다는 건데 그냥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전 그래요. 만약에 김정은이 정실 한마디로 김정은이 정은 대군이고 김정남이 정남군이었을 때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한마디로 이제 백주 대낮에 외국의 국제공항에서까지 독사를 시켰을까 형을.
아니 그랬죠. 그러면 그 저기 누구 뭐 대포로 쏴주겠는가? 그건 고모부고 네. 고모부인데 근데 그거는 뭐 자기 나라 얘가 양날하지. 아 그런데 그건 자기 나라에 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결국 이제 고모부를 이제 처형한 건 하나의 저는 그건 하나의 통상적인 권력욕의 발동이다. 발동인데 형을 독살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일종의 콤플렉스였다고 보는 겁니다. 콤플렉스라고 보는데 그러면 관건 왜 윤석열은 왜 유승민에게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을까? 그게 내가 궁금하다고. 그건 어떤 컴플렉스냐? 이겁니다. 그 근본 없는 사람이 근본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컴플렉스고요. 그리고 반개가 직계에게 느끼는 컴플렉스입니다. 동시에 이방인이 본토인에게 느끼는 콤플렉스예요. 아니 윤석열 집안도 그 부친도 그렇고 괜찮은 집안 아니에요? 아 저는 이게 아니고? 자연인 윤석열과 자연인 유승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윤석열과 정치인 유승민을 비교했을 때인 거예요. 비교했을 때 윤석열은 검찰 하다가 그렇죠. 와서 그렇다. 비교해요. 유승민에게는 근본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력이 있고 족보가 있고 명분이 없어요. 하지만은 정치인으로 봤을 때 윤석열은 근본이 없어. 이력이 없어. 명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이거예요. 결국 그 정치의 족보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서자예요. 유승민은 장자, 적장자고 적장자죠. 적장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유승민을 미워도 독살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했던 게 그러면 나는 쟤와 축구하면서 아예 그냥 골대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골대를 없애자.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골대를 없앤다는 게 뭐? 이번에 전당대회였죠.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어요. 철저히 당원 투표로만 간다는 건데. 아니 결정 안 됐잖아. 아니 오늘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내기 친구인 정진석, 한마디로 정진석 의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분류한 정통 호소인도 아니고 윤핵관 호소인이 분류했는데 호소인 우리 저기 웃는다고 내가 또 한 소리 듣겠다. 우리 저기 정호소인께서 한마디로 우리 저기 호소정 선생께서 하셨는데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완전히 없애면서 했던 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역선택 배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역선택 배제 장치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그 공천에서 경선을 할 때 후보를 선출할 때 여론조사 시작한 거는 그 특히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최초로 도입하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게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의 그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폐지 당원 100%는 윤석열의 또 다른 박근혜 탄핵입니다. 또 다른 박근혜 탄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감옥에 넣는 거로 탄핵했다면은 정치인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죽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입한 여론조사를 없애면서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이 허술한 데 같지만은 굉장히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둬요. 왜냐? 양당 모두 20년째 전당대회나 아니면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시행해 왔다는 거는 역선택 방지에 대한 장치가 다 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왜 윤 대통령이 부랴부랴 그걸 바꾸냐?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꼴대를 한마디로 그 윤석열 정권의 기관지 친여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꼴대를 옮긴다고 쿠사리를 줄 정도를 가고면서 왜 꼴대를 옮기느냐? 유승민 공포증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컴플렉스는 일종의 포비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의 유승민 포비아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저희가 시계를 한참 돌려서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20년? 20년.
아니 20년. 그럼 2002년? 2000년 무렵까지. 노무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까지. 예, 예. 지금부터 한마디로 서기 2000년 정도에 예. 한참 됐잖아요. 예. 그때 유승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머리를 맞대고요. 국가 운영 계획을 짰어요. 그런가요? 그 당시에 유승민은 20년 그 무렵 유승민은 그러면은 그 무렵에 윤석열은 뭐 하고 있었냐? 검사실에서 양아치들하고 그냥 말싸나고 있었어. 그렇다면 유승민은 제1야당 대표인 이회창과 국사를 논의할 때 윤석열은 온갖 잡범들 데리고 야 이 새끼 하면서 욕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로 근본이 다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유승민은 여하튼 그래도 보수 정당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탈당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유승민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결코 어떤 보수의 범주를 벗어나서 정치 활동을 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은 자세히 보셔도 그러나 윤석열은 엄밀히 보면은 민주당 사람이에요. 김건희 씨도 자기를 민주당 사람이라고 했잖아. 김건희 여사는 자기를 좌파로 좌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을 검찰총장이 앉힌 거는 문재인이고 그리고 동시에 검찰총장이 어떻게 앉을 수 있었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 한마디로 이제 특검에 있으면서 보수 인사 20명도 아니고 200명을 강호에 보냈어요. 200명. 20명도 보낸 게 아니라 200명을 강호에 보냈어요. 그래도 그 대선 후보가 된 것,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 보면 참. 왜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래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100% 경선을 치르면서 명분이 이겁니다. 내선의 명분이 이건데, 정당 민주주의의 복원인데, 근데 정당 민주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는요, 보통 우리가 일정한 가치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람들이 같은 당에 계속 모여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뭐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상대방 당의 검찰총장 그것도 우리 당 사람 수백 명을 구속시킨 사람을 데려와서 대선 후보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당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진정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정신에 투철했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은 서울인데 서자는 서자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빈이나 그런 분들이 나은 것도 아니야. 입양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단 말로 중전에 의해서 입양된 것도 아니고 후궁에 의해서 입양된 거죠. 정치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통성, 보수의 어떤 적통이나 족보에 대한 컴플렉스가 무지무지하게 있죠. 그러니까 극우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그런 것과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북한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속담인데요. 격가지가 더 날뛴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극보수를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가 그런 사람들 보통 늦깎이 뉴라이트라고 표현해요. 불과 짧게는 20년 전까지, 길게는 불과 2, 3년 전까지도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로 갈아타면서부터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태극기 부대가 돼요. 왜 그러냐?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뭐 세상에 새롭게 각성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캥겨서 그래, 캥겨서. 캥기는 구석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처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나라에서 B나라로 망명을 한 사람일수록에 그러면 B나라에서 A나라에 더 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중첩자이란 의심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제 윤 대통령도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 그래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속 이제 보수 진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었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태극기 부대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예, 의존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은 자기의 그 민주당 묻은 자기 어떤 컴플렉스를 불식하려다 보니까 점점 더 극보수 태극기 부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윤 대통령은 개인적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개인 공세를 폈잖아요. 본부장 비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약점이 있고, 본인 약점, 부인 약점, 장모 약점, 이렇게 했는데 난 그것도 처음 들어. 반면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족이 자기에게 플러스예요.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딸이 뭐 유담양이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 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승민 의원 딸만 떴다 하면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근데 제일 이뻐. 네,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승민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유승민 딸 유담양이 떴다면 와 하는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떴다면 다들 우우해. 야유를 보내. 우우하면서. 와 하는 사람 없나? 아, 물론 있죠. 저기 뭐 변희재 고문이 흔히 말하는 보수 변절자들. 흔히 말하는 태극기 알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태극기 할아버지들 빼놓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들 우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근본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가족 문제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유승민이 제1야당 총재와 국사를 의논할 때 나는 범죄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과거에 대한 콤플렉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이 유승민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유승민이라고 하면은 전 그래요. 그 어린이들은 호환과 마마를 무서워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에게 유승민은 호환과 마마 같은 존재야. 전 그래요. 그러나 전 그래요. 항상 보면은 군주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진정한 충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줘. 유승민을 잘 안아서 저 인간의 장점을 당신이 잘 활용하세요.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 이 사람들은 윤핵관을 3글자로 줄이면은 이겁니다. 간신배. 윤핵관의 동시에 6글자로 하면은 간신배 아청꾼이 되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이 윤핵관들이라는 이 간신배 아청꾼들이 유승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콤플렉스, 열등감, 피해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부추기고 있어요. 왜냐? 만약에 유승민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100% 그 개혁 공천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당에는 구태들, 장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정진석, 이런 나이 60 안팎의 구태들 다 잘라요. 어떻게 보면 그 유승민의 국민의힘에서는 나이 60 넘은 정치는 유승민 혼자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유승민이 당권을 잡아서 공천 개혁을 할 경우에 전부 다 컷오프 당하게 뻔한, 전부 다 공천을 받지 못하게 뻔한 이 구태, 기득권, 정치인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유승민에 대한 험담,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에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승민이 백설공주라면은 윤핵관들은 거울이에요. 윤 대통령은 못된 왕비야. 그런 적이 윤 대통령이 거울에 대고 묻습니다. 거울아 이 대통령,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정치는 누구니 하면은 그 거울들은 윤석열이요. 그게 바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과 윤석열의 거울에 나오는 차이입니다. 왜냐?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은 진실을 말해주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울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줘요. 아, 차이가 크네. 아, 차이가 크죠.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 거위들이 한마디 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에게는 동무든 사과를 꼭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유승민 되면 좀 환골탈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에 이준석이가 됐을 때 한 이준석이가 만일 좌파 쪽 다시 말하면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젊은 친구가 나왔으면은 한번 갈아엎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미완우 혁명으로 끝나고.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환골탈태를 할 때 제일 먼저 환골탈태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핵관 주변에 내 특징이 있어요. 다들 60대 중반. 근데 그 환골탈태가 되나요? 환골탈태를 해야지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환골탈태 못하면은 가장 손해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지금부터 현재 앞으로는 전 그래요. 만약에 환골탈태 못해서 정권 재창출 실패하면은 저쪽 의왕에 정진석이 가겠습니까? 장재원이 가겠습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제일 먼저 가요, 의왕에. 제일 먼저 가세요, 윤 대통령 부부가.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 그러한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역 대결 구도를 복원을 시켜주면서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국기 결집 효과를 선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지금 그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상승을 당하는 게 상승을 당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전 그렇잖아요. 뭐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딱 보면은 흔히 말하는 촛불 세력에게 거의 뭐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촛불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람들도 거의 노인이더만. 다들 머리가 허해.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촛불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전 그래요. 윤핵관들 평균 연령 64세. 촛불 노인들 평균 연령 72세. 더 높아. 더 늙었어. 다 현역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막 하고 있는지. 근데 그분들 뭐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분들 저기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 화축이 오늘 결론은 그거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세 분석을 좀 들으셔야 되고. 이준의 정세 분석을 꼭 좀 들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 그래요. 리더는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의 윤 대통령은 유승민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눈이 가리고 동시에 유승민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귀를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을 어떻게 밟고 싶어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른바 극보수, 극우보수, 한마디로 영남, 고령층 그리고 한국 사회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보다는 유승민이 훨씬 더 멀쩡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멀쩡한 사람이죠. 훨씬 더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유승민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지금처럼 이제 남은 임기 4년 6개월을 계속 낭비하면은 결국은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윤 대통령 본인과 윤 대통령의 사랑하는 아내 김건희 여사 두 분이 가장 불행해지십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그건 독서를 퍼붓느냐면은 저는 딱 하나예요. 저는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는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게 될 때 윤 대통령을 제일 먼저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정진석 이런 부류들의 구태 윤핵관들입니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요. 왜냐? 저는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되지 않나? 왜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분들에겐 훼손당할 명예가 없습니다. 저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잖아요. 아니 보세요. 정진석에게 명예가 어디 있어? 장재원에게 명예가 어디 있어? 권성동에게 명예가 어디 있어? 오직 권력만 했지. 네, 30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저희가 그 원래는 라이브를 기획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 약간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기술적인 라이브는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후에 라이브 된다는 걸 몰랐어. 저희가 오늘 라이브에는 비록 실패했지만은 저희는 라이브 방송에 오늘 실패했지만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